서울의 최고 심리교육 전문가인 최혜진 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서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박민재의 가슴을 직격했다. 박 선생님, 당신의 딸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 기술 제국을 구축한 억만장자. 박민재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이 무색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항상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모든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수학 독해, 논리적 사고.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제가 수천 명의 아이들을 평가해본 경험으로 보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혜진 박사는 냉정하게 진단을 내려놓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의 빛조차 없었다. 대기실에서 8살짜리 수진이는 문에 귀를 대고 서서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가르칠 수 없다, 없다. 그 말은 어린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상처가 되었다. 수진이는 늘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쉽게 문제를 풀어내는데 왜 자신은 숫자가 춤추는 듯이 보이고 글자가 뒤엉키는 듯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 롤스로이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수진이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작은 손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세상이 자신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인가 자문했다. 아빠, 저 바보인가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그 말은 민재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민재는 핸들을 꽉 쥐며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았다. 그는 딸을 위해 최고의 선생님들을 고용하고 가장 비싼 학원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우리 사랑스러운 딸아. 너는 바보가 아니야. 우리는 아직 너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아빠가 반드시 찾아줄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강하게 말했다. 차는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지나 인천의 조용한 지역으로 들어섰다. 그곳 공립학교 근처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활기차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울타리를 통해 수진이는 작달막한 몸집의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다른 아이들에게 물 위에 돌을 던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소년은 1번, 2번, 3번 반복하며 인내심 있게 설명했고 마침내 한 소녀가 돌을 성공적으로 튕기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순수하고 진심 어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진이는 그 장면에 매료되었다. 아빠 저기 저 애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진이는 속삭이듯 말하며 눈에 빛이 스며들었다. 민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사업회의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수진이는 그 소년의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차가운 실패로 가득 찬 세계를 따뜻하게 비추는 작은 불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그 장면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희망의 싹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의 전용 운전사인 강 씨는 여의도 지역의 공사로 인해 길을 잘못 들었다. 본래 목적지인 서울 국제학원의 웅장한 대리석 문 대신 그들은 인천 공립학교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단순한 교복을 입고 갈라진 아스팔트 운동장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노는 모습이 보였다. 학교는 서울의 화려한 사립학교와 달리 소박했지만 아이들의 에너지는 넘쳤다. 아가씨 빨리 학교에 가야 해요. 강 씨가 시계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바깥에 충직한 직원으로 8년간 수진이를 태워다주며 그녀의 고독한 학교 생활을 지켜봐 왔다. 하지만 수진이는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예상치 못한 용기를 느꼈다. 잠깐만요, 강 아저씨. 뭔가 보고 싶어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고급 브랜드의 교복이 평범한 아이들 사이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수진이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떡갈나무 아래로 향했다. 어제 본 그 소년 김지훈이 그곳에서 한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나무 막대기를 모아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마치 살아있는 친구들처럼 이야기를 붙여 설명했다. 이 막대기들은 친구들이야. 3명이 한 그룹으로 모이면 총 4그룹이 되지.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다. 수진이는 가까이 다가가며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많은 사립학원에서 실패를 맛봤고 그때마다 느꼈던 실망감이 다시 솟구쳤다. 너 잘못 가르치고 있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쳤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따뜻한 갈색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판단도 비판도 없었다. 오직 호기심과 친절만이 가득했다. 나는 지훈이야 7살이야. 아직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너라면 어떻게 할래? 수진이는 당황하며 발을 꼬았다. 그녀의 세계에서 부유한 아이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 나 수학 못해. 다들 그렇게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밝게 미소를 지으며 잔디밭을 가볍게 두드렸다. 수학 못하는 사람 없어. 수학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이야기로 배워야 해. 우리랑 같이 앉아볼래? 수진이는 망설이지 않고 앉았다. 비싼 치마가 흙에 더러워질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훈은 종이에 쓴 6-4 문제를 가리켰다. 숫자만 생각하지 마. 너가 6개의 사탕을 가지고 있고 엄마가 4개를 더 준다고 상상해봐. 총 몇 개가 될까? 수진이는 집에 있는 자신의 사탕 상자를 떠올리며 눈을 반짝였다. 10개. 그녀는 대답했고 그 순간 마치 세상의 비밀을 풀어낸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 이해의 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것이었다. 학교 종이 크게 울리며 그 마법 같은 시간을 깨뜨렸다. 지훈은 아이를 데리고 교실로 향했지만 수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여운을 음미했다. 차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어쩌면 자신은 무능한 아이가 아닌 단지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아이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날부터 수진이의 세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직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작은 만남은 큰 변혁의 시작이 될 터였다. 수진이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지훈의 미소를 다시 떠올렸다. 그 미소는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약속하는 듯했다. 집에 도착한 수진이는 평소처럼 숙제를 시작했지만 오늘은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민재는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떠올렸다.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끈질긴 노력으로 기술 회사를 세운 이야기. 하지만 딸의 경우는 달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이는 꿈에서 지훈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었다. 꿈속에서 숫자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고 친구가 되었다. 다음 날을 기대하며 그녀는 잠들었다. 인천의 그 학교, 그 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운명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수진이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민재는 아직 모르지만 곧 그 불씨가 그의 세계도 밝혀줄 것이다. 수진이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 다시 그 학교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강 씨는 그 비밀을 지켜줄 터였다. 이렇게 억만장자의 딸과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교육의 본질, 아이들의 잠재력, 그리고 사랑의 힘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자신을 바보로 여기지 않았다. 지훈의 한마디가 그녀를 바꿔놓았다. 서울의 거리에는 여전히 차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 평화는 곧 폭풍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의 순간이었다. 수진이는 다음 셋날 동안 개인 운전사 강 씨를 설득해 여의도 대신 인천 공립학교를 거치는 풍경 좋은 길을 택하도록 했다. 그녀는 평범한 아이들의 생활을 보고 싶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김지훈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서울국제학원의 화려한 강의실로 향하기 전 인천의 떡갈나무 아래에서 지훈과 짧지만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값비싼 사립 학원 선생님들과 달랐다. 그는 시계를 힐끗거리며 서두르거나 수진이가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한숨을 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무 막대기, 돌멩이, 그리고 이야기로 수학을 생생하게 만들었다. 수진아, 숫자는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너와 친구가 되려고 기다리는 거야.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목요일 아침 지훈은 수진이에게 513 문제를 주었다. 종이에 숫자만 쓰지 말고 여기 이 돌멩이로 생각해봐. 5팀이 있고 각 팀에 3명이 있다고 상상해. 총 몇 명이야? 수진이는 잔디 위에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5 무더기로 나누어 놓았다. 그녀의 입에는 집중의 주름이 잡혔지만 곧 눈이 반짝였다. 15명, 마치 학교 체육대회에서 팀을 나누는 것 같아 그녀는 기뻐하며 외쳤다. 그 순간 수학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재미있는 퍼즐이 되었다. 지훈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맞아, 수진아. 넌 절대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너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날 오후 서울국제학원에서 수진이는 김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예비 EX3 문제를, 돌멩이 무더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풀어냈다. 수진아, 이 방법은 어디서 배웠니? 김 선생님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수진이는 지훈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부드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냥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녀는 지훈과의 시간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싶었다. 어른들이 그 순수한 순간을 망치거나 복잡한 규칙으로 제한할까봐 두려웠다.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숙제를 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집중했고 가끔 미소를 지었다. 박민재는 딸의 변화를 눈치챘다. 평소라면 숙제 시간은 눈물과 좌절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진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 민재는 수백억 원 규모의 재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수진이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가 좀 컸나 봐요, 아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민재는 억만장자의 직감으로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했다. 그는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자신감을 조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회사로 향하는 대신 수진이의 차를 멀리서 따라갔다. 강 씨가 말했던 풍경 좋은 길이 궁금했다. 인천 공립학교 앞에 도착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딸 고급 교복을 입은 수진이가 흙바닥에 앉아 낡은 옷을 입은 소년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두 아이는 낡은 공책 위에 몸을 숙이고 마치 과학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하듯 열중해 있었다. 수진이는 웃고 있었다. 수학 때문에 울던 그녀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고 있었다. 강씨, 수진이에게 제가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그 장면에 매료되었다. 소녀는 병뚜껑으로 숫자를 세고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개념을 설명했다. 모든 추상적인 문제는 생생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20분 만에 수진이는 300만 원짜리 사립학원 선생님들이 몇 달 동안 가르치지 못한 개념을 마스터했다. 민재는 감탄과 경외감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기업가로서 혁신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알아보았다. 학교 종이 울리자 수진이는 마지못해 차로 돌아왔다. 그녀는 숫자 가족과 수학 모험에 대해 흥분해서 떠들었다. 민재는 조용히 뒤를 따라가며 이 기적 같은 소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점심시간 민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이사회를 취소하고 인천공립학교의 소박한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방문은 비서실을 놀라게 했다. 억만장자가 이런 곳을 찾는 일은 드물었다. 이 학교 학생에 대해 이효정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1시간 뒤 그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었다. 7살이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 능력을 가진 지훈은 정식 교사 훈련 없이도 학급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왔다. 그의 어머니 은미는 남편이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3가지 청소 일을 하며 지훈을 키웠다. 지훈이는 가르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이 교장은 감탄과 좌절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나 자원이 없어요. 그는 스스로 공부하며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죠. 민재는 지훈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구원한 이 소년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민재의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숙제를 다 끝내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눈물 없이 기뻐했다. 아빠, 오늘 수학 퀴즈에서 A- 받았어요. 김 선생님이 제가 최고로 잘했다고 했어요. 민재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하다, 수진아.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푼 거지?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수진이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지훈과의 만남을 비밀로 지켜왔지만 아빠의 눈빛에서 뭔가 알아챘음을 느꼈다. 그냥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녀는 약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재의 다음 말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수진아, 오늘 아침 인천공립학교에서 너를 봤어. 그 소년 김지훈이 너를 도와준 거지. 수진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제 아빠가 지훈을 만나지 못하게 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다시 실패의 늪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민재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소년을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너를 이렇게 바꿨는지 알고 싶어.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박였다. 아빠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지훈을 인정해주다니. 그녀의 마음은 다시 희망으로 채워졌다. 다음 날 민재와 수진이는 인천의 좁은 아파트로 향했다. 민재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 동네에서 어색할 뿐이었다. 그의 보안팀은 이 방문을 반대했지만 민재는 딸의 행복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을 연 은미는 민재를 보고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강남의 호화 저택에서 청소 일을 하며 민재의 이웃들을 위해 일했지만 억만장자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했다. 낡은 소파는 정성스럽게 꿰매져 있었고 접이식 테이블은 식탁이자 공부 책상으로 쓰였다. 벽에는 지훈의 학업 증서와 수진이의 개선된 수학 답안지, 그리고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훈은 구석에서 6살 사촌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부드럽게 단어를 설명하고 있었다. 지훈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고급 옷이 이 소박한 공간에서 어색하게 느껴졌다. 이분이 우리 아빠야, 박민재 회장님. 지훈은 우아하게 일어나 작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침착함과 품위는 민재를 즉시 감동시켰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장님. 수진이는 정말 똑똑해요. 숫자가 무서운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민재는 지훈의 눈높이로 허리를 숙여 그를 바라보았다. 이 특별한 소년이 수십 명의 고액 과외 선생들이 실패한 것을 해냈다. 지훈아, 네가 수진이의 수학 능력을 깨우쳐 줬다고 들었다. 네, 하지만 수진이도 저에게 배울 점을 가르쳐 줬어요. 지훈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부잣집 아이들은 저 같은 아이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봐요. 그걸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훈에게 꿈을 물었다. 지훈아,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지훈의 눈이 열정으로 빛났다. 선생님이요.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똑똑하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어른들은 가끔 그걸 잊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려 해요. 민재는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탁자 위에는 밀린 고지서가 쌓여 있고 낡은 난방기가 하나뿐이었다. 은미의 손은 청소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지훈아, 만약 네가 수진이 같은 아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은미는 보호 본능으로 앞으로 나섰다. 박 회장님, 지훈이를 위한 관심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자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김은미 씨. 이건 사업입니다. 혁신적인 사업이죠. 민재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지훈이는 기존 교육 시스템이 실패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어요. 그의 방법을 연구하고 확장하고 싶습니다. 수진이는 이 대화에 점점 흥분되었다. 지훈이 정식으로 그녀의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지훈의 다음 질문은 모두를 멈추게 했다. 회장님, 왜 비싼 선생님들은 수진이를 못 도왔을까요? 사실 도와주는 건 간단했는데요. 방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다. 민재는 그 단순한 질문이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느꼈다. 그들은 수진이를 고장난 기계처럼 여겼지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아이로 보지 않았어.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은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대화를 지켜보았다.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흔치 않았다. 박 회장님, 제 아들에게 정확히 뭘 제안하는 건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사촌에게 단어를 가르치며 전에 없던 인내심을 보였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지훈의 방법을 기반으로 실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수진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 그의 방법을 기록해 새로운 교재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지훈의 눈이 가능성으로 빛났다. 수진이 같은 아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10명, 나중엔 수천 명도 가능할 겁니다. 민재는 비전이 구체화되며 흥분했다. 하지만 은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지훈이의 어린 시절과 교육은요. 그는 겨우 7살이에요. 박 회장님. 지훈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겁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한 가속 프로그램, 최고의 선생님들,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와 민재를 바라보며 어린 나이에 비해 놀라운 통찰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늘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라고. 은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아들은 기적이었고 가난을 딛고 일어선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너무 거대하고 위험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민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단순히 학업을 돕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어둠에서 구할 겁니다. 떠나면서 지훈은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친구지 맞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우정이 곧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예감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은미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박 회장님, 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의 과거를 전부 알아야 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의 아버지 동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현은 지훈이 5살 때 학교에서 학습장애로 진단받자 싸웠다. 그는 매일 밤 지훈에게 게임과 이야기로 가르쳤고 마침내 그의 잠재력을 깨웠다. 하지만 학교와의 싸움과 일로 지친 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지훈은 수진이처럼 가르칠 수 없는 아이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빛을 찾았다. 민재는 충격에 빠졌다. 지훈의 재능은 단순한 천재성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실패를 직접 겪은 생존자였다. 이 사실은 그의 제안을 더욱 강력하고 동시에 위험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전화를 들며 결심했다. 최혜진 박사님, 박민재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가장 철저한 교육평가를 설계해 주세요. 우리는 수진이뿐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에 대한 진단이 틀렸음을 증명할 겁니다. 박민재의 결단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3주 뒤 박재단은 서울 도심의 낡은 창고를 개조해 교육혁신센터를 열었다. 이곳은 화려한 강남과 인천의 소박한 동네 사이 부자와 빈자가 만나는 중립지대에 자리 잡았다. 센터는 전통적인 교실이 아니라 탐험 놀이터처럼 꾸며졌다. 색색의 학습 공간, 대화형 기술, 아늑한 독서 코너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김지훈은 7살의 나이에 10명의 가르칠 수 없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수진이를 포함한 그룹을 이끌었다. 그는 수학을 게임으로 독해를 이야기로 바꿨다. 영민이는 행동 문제가 있어 새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지훈은 그가 반항적인 게 아니라 손으로 배우는 아이임을 알아챘다. 영민아 블록으로 탑을 쌓으며 더하기를 배워볼까? 지훈의 제안에 영민은 1시간 동안 블록을 쌓으며 수학 개념을 익혔다. 그의 문제 행동은 손과 마음이 적절히 채워지자 사라졌다. 지원은 난독증 진단을 받았지만 지훈이 글자를 춤추는 이야기로 바꾸자 유창하게 읽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동료 교사로 변신해 친구들을 돕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실패자라 느끼지 않았다. 최혜진 박사는 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관찰하며 기록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10명의 아이들이 기뻐하며 배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립교육위원회의 이상우 박사가 센터를 방문해 비규제 프로그램이라며 폐쇄를 경고했다. 이런 실험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정식 교사도 아닌 7살 아이가 가르친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했다. 지우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다. 저를 시험해 보세요. 제가 5살 때 학습 장애라고 했던 그 시험으로요.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7살 소년이 교육 시스템 전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산구는 당황했지만 최혜진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중요한 비교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지훈이가 정말 학습장애를 극복했다면 그 방법을 알아야 해요. 3시간 동안 지훈은 지능학습장애 행동평가 시험을 치렀다. 수진이와 다른 아이들은 불안하게 기다렸다. 이상구와 그의 팀은 결과를 분석하며 자신감이 혼란으로 곧 충격으로 바뀌었다. 김지훈은 지능 99%일 고급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으며 학습장애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구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혜진은 서류를 뒤지며 반박했다. 2년 전 진단은 심각한 발달 지연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해요. 지훈은 침착하게 자신의 옛 진단서를 요구했다. 그는 서류를 몇 분간 읽더니 말했다. 이 시험은 제 지능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가르침에 얼마나 익숙한지를 측정했어요.
5살 때에 저는 중산층 문화나 추상적 숫자를 몰랐어요. 여러분은 제 뇌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세상에 얼마나 맞는지 시험한 거예요. 그의 말은 방안을 뒤흔들었다. 만약 지훈의 진단이 틀렸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꼬리표를 달았을까. 최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며 자신의 경력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산구는 결과를 무시하려 했다. 이건 단일 사례일 뿐입니다.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순 없어요. 이 아이들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민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지훈의 이야기와 10명의 아이들의 놀라운 성장을 공개하며 교육 시스템의 결함을 폭로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지능을 측정하지 않았어요. 문화적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만 측정했죠.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다. 학부모들은 잘못된 진단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고 교육 관련 주식은 급락했다. 그러나 민재의 오랜 친구이자 교육시험 회사 회장인 최영호가 전화로 경고했다. 민재야, 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을 위협하고 있어. 이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재는 이 싸움이 단순한 교육 개혁을 넘어 권력과 돈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은미가 눈물로 전화했다. 회장님, 지훈이를 데려갔어요. 아동 보호 서비스에서 제가 아들을 착취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민재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지훈을 침묵시키려 했다. 센터에서 수진이와 아이들은 지훈의 부재에 불안해했다. 몇몇은 다시 좌절로 돌아갔다.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지훈이가 저를 구했어요.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민재는 딸을 안으며 어른들의 부패를 설명하려 애썼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습장애로 남아야 돈을 벌거든. 우리가 그걸 바꾸려 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야. 그날 오후 민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강력한 적을 만들 각오로 또 다른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지훈의 방법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억압해온 시스템에 대한 반란이었음을 세상에 알릴 때였다. 수진이는 아버지 곁에서 단호히 말했다. 아빠, 지훈이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학교도 지켜야 해요. 민재는 딸의 눈에서 불타는 결의를 보았다. 이 싸움은 이제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다. 박민재는 교육혁신센터에서 지훈의 부재로 불안에 떠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말했다. 지훈이가 우리를 구했어요. 그를 다시 데려와야 해요. 민재는 딸의 눈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보았다.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취약한 아이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7살 소년이 수십 년간 전문가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훈의 이야기와 10명의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공개하며 전통적 시험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억압한다고 폭로했다. 소셜미디어는 학부모들의 분노로 들끓었다. 잘못된 진단으로 고통받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교육 관련 기업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훈은 아동보호소에서 회견을 보고 민재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저 내일 청문회에서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바보라고 불리지 않아야 한다고 직접 말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7살답지 않은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청문회장은 카메라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유진 판사는 30년 경력에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다. 지훈은 단정한 셔츠를 입고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지훈아,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판사님.
어떤 어른들은 저 같은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른들은 우리가 다르게 배운다고 믿죠. 오늘 누가 맞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상우 박사의 변호사가 거세게 반발했다. 이 아이는 부유한 세력에 조종당해 정당한 교육 보호 장치를 훼손하려 합니다. 지우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도 저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2년 전 제가 바보라고 느꼈을 때도, 아빠가 제 뇌가 다르다고 보여줬을 때도, 수진이와 친구가 되었을 때도요. 관중석에서 수진이가 일어섰다. 지훈이가 사실을 말해요. 그는 제가 영원히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걸 바꿨어요. 영민이도 일어섰다. 저도 나쁜 아이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배우면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둘 10명의 아이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변화를 말했다.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통교육이 인정하지 않은 아이들의 지능을 보았다. 유진 판사는 질서를 요구했지만 그녀의 눈도 촉촉했다. 지우는 계속했다. 이건 제 첫 진단서예요. 그는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심각한 인지장애, 순차적 정보 처리 불능, 평생 특별 지원 필요. 그게 2년 전 저였어요. 지금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고급 수학과 읽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기적이라면 왜 수많은 아이들이 같은 기적을 못 가지나요? 최혜진 박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제가 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끔찍하게 틀렸어요. 이 아이의 지능은 결코 손상되지 않았어요. 우리 방법이 우리의 무지가 손상되었죠. 이상구는 분노로 일어섰다. 혜진 내 경력을 망치고 있어 하지만 최혜진은 단호했다. 저는 잘못된 꼬리표를 붙인 모든 아이를 생각해요. 지훈의 아버지가 그의 잠재력을 위해 싸우다 죽었을 때 저는 그 잠재력을 짓밟고 있었어요. 지훈은 증인석에서 내려와 최혜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사님, 잘못을 인정한 건 진짜 과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순간은 모든 카메라에 담겼다. 유진 판사는 신속히 판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놀라운 이익을 보여줍니다. 현재 진단 관행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당국은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지훈을 보며 그녀는 말했다. 젊은이 당신은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장애가 아이들의 개별적 천재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줬어요. 6개월 뒤 박재단의 혁신센터는 한국 12개 도시에 확장되었다. 지훈은 8살에 최연소 교육 컨설턴트로 인정받으며 가속 프로그램으로 공부했다. 수진이는 서울국제학원에서 학년 수석이 되었고 그녀의 뇌에 맞춘 방법으로 빛났다. 은미는 교육정책 학위를 따며 남편의 유산을 이었다. 최혜진은 개인 병원을 떠나 공정한 평가 연구에 헌신했다. 인천의 떡갈나무 아래 지훈과 수진이는 함께 앉았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꿨을까? 수진이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너에게 수학을 가르친 게 아니야. 모두에게 배우는 법을 가르쳤지. 그들의 우정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아이가 빛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서울의 불빛 아래 그들은 더 많은 아이들이 고통 대신 마법 같은 학습을 경험하도록 싸울 것이었다.